안녕하세요. 항상 남의 얘기를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제 얘기를 사연 채널에 보내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남의 이혼 사연 공감하면서 듣기는 해도 설마 내 얘기가 될 줄은 생각을 못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막상 하고 보니 이혼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분명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일은 맞더라고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참고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참고 사는 게 결코 미덕인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제가 어떻게 이혼하게 되었는지 사연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벌써 2년 전이니 제가 32살 때 얘기입니다. 헤어진 남편 놈은 저와 결혼할 때는 멀쩡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자동차 회사 영업사원이었는데 벌이도 괜찮았어요. 생긴 거 깔끔하고 말발도 좋아서 실적도 좋았고요. 저도 직장을 다니지만 처음에는 연봉이 남편보다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은 남편이 저보다 수입이 많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신병이 있었어요. 바로 일확천금을 바라는 심각한 정신병이요.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소소하게 날려먹은 게 참 많은데요. 집이 망할 만큼 큰 돈 아니라고 생각해 제가 다 눈감아 줬습니다. 남편은 월급 받아 착실히 돈 모으는 걸 못 참아 하고 큰 돈을 한 번에 벌고 싶어 하는 못된 면이 좀 있습니다. 월급만 받는 사람은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그저 얼마 벌었다는 결과만 놓고 보면 부러워하죠. 그런데 한번 사업에 대한 바람이 들면 자기는 뭘 해도 잘할 거고 직장 다닐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일을 할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면 옆에서 아무리 말리고 혼내도 안 듣습니다. 그게 제 남편이었고요. 결혼 전에도 그렇고 혼자 생각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많은 사람이라 싸우는 일이 많았었는데 가장 중요한 직장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싸움을 했었어요. 남편은 직장을 관두기 한 달 전부터 저한테 밑밥을 깔더라고요. 여보, 내 친구놈 성호라고 알지? 걔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문제는 같이 할 사람이 없다 그러네. 아무래도 자본금이 모자라니까 같이 보태서 하면 부담이 덜할 텐데 말이야. 그게 요즘 되게 핫하다 그러더라고. 장사 잘 되면 돈 1,000만 원 갚는 건 금방일 텐데. 그렇지. 아, 그 친구. 나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몰라? 제대로 일도 안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여기저기 돈만 빌리고 다니는 것 같던데. 사업은 무슨. 당신 돈 버는 게 뭐 쉬운 줄 알아? 착각하지 마. 먹는 거, 장사하는 건 더하면 더했지 절대 수월하지 않아. 당신 행여나 직장 관둔다 소리 하면 알아서 해. 이혼할 줄 알아? 하지만 와이프 말 우습게 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 따위는 협박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친구랑 같이 안 하면 기회를 놓칠 것 같다면서 그 후에도 몇 번은 앓는 소리를 하더니 제가 반대하는 거 아랑곳하지 않고 직장을 때려치워 버리더군요. 그것도 관두기 전에는 저한테 저런 식으로 밑밥만 깔다가 전혀 상의도 없이 관두고 퇴직금 받고 나서야 말하더라고요. 그때가 이 남자와 첫 번째 이혼 고민을 할 때입니다. 남편과 성격 차이로 원래도 투닥거리면서 살긴 했지만 그날은 정말 많이 다퉜던 것 같네요. 남편은 제가 화를 내니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돈 잘 벌면 생활비 더 달라는 소리나 하지 마. 당신이 이런 식으로 구는 거 남자 앞길 막는 거라고 생각 안 해? 내가 뭘 하려고만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내가 솔직히 말할 수 있겠어? 다 당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나 혼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친구랑 같이 하는 건데 위험 부담도 적잖아. 계속 이런 식으로 반대만 할 거야? 친구랑 같이 한다니까 더 불안한 거야. 동업한다는 사람들 주위에서 잘 된 걸 본 적이 없어. 게다가 당신 친구라는 그 사람 뭘 믿고 같이 해?
나는 그 사람 음흉해 보이고 싫어. 지금까지 그 사람이 한 사업이 대체 뭐야? 언제부터 당신이 그 사람하고 친했다고 그 사람하고 돈관계를 맺으려는 건데? 아무튼 이미 다 결정한 거니까 당신이 반대해도 소용없어. 내가 뭐 나만 좋자고 이러는 거냐고. 다 당신하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지. 매장 오픈하면 돈 벌 일만 남았으니까 기대하라고. 제가 100번 양보해 이미 사표낸 상황을 돌이킬 수는 없으니 사업을 허락한다고 해도 남편이 동업한다는 그 친구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땐 남편은 사람을 잘 볼 줄 모르는 편이었어요. 남편은 부모님을 두 분 다 어린 나이에 여의고 자란 탓에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때 사귄 친구들을 아직도 만나는데 그래서 그런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양아치 축에 끼는 친구도 있었고 별로 질이 안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서 제가 특히 안 좋아하는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어느 여자가 그걸 오냐 하고 바로 허락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남편은 퇴직금 받은 4천만 원과 자기 명의 대출까지 끌어당겨 그 친구라는 사람한테 넘긴 뒤였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사업한다는 곳에 찾아가 봤습니다. 동업하기로 했다는 남편 친구도 같이 보기로 했고요. 남편 친구는 너스레를 떨면서 말하더라고요. 재수 씨, 잘 결정했어요. 우리 아마 대박 날 겁니다. 재원이 이 자식 각오가 대단하던데 열심히 하면 설마 망하겠어요? 걱정 말고 남편이랑 저 믿어봐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가게를 둘러보고 앞으로 어쩔 건지 얘기도 들었죠. 무슨 프랜차이즈인데 디저트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역 근처라 자리는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물어보니 한 달 월세가 좀 180으로 좀 세긴 했고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가게 외관이 멀쩡한 걸 보니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도 헛똑똑이었죠. 기왕에 동업을 한다면 계약 사항이나 서로 투자한 금액을 명확히 하고 문서로 남겨놓았어야 했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했다는 게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를 몰랐어요. 남편은 장사한다는 기대감에 들떠 다른 건 안중에도 없었고요. 처음 개업하고는 오픈 효과만 반짝하더라고요. 그런데 박리담회로 승부해야 하는 가게의 매출이 시원찮았습니다. 처음 3달은 어찌 버티더라고요. 물론 그 기간 동안 저한테 공동으로 내는 생활비 한 푼도 안 줬습니다. 불안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퇴직금까지 쏟아부은 저 사업체가 망하면 다음은 어찌해야 하는지 앞이 막막했어요.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스레 묻기도 했습니다. 당신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맞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없어? 생활비 안 준 지 벌써 몇 달째야. 우리 집 대출금 내고 나면 나 월급만으로 힘든 거 알잖아. 내가 언제까지 말 안 하고 기다려야 해? 사업 쉽지 않다고 한 건 당신이야. 첫 술에 배부를 일이 어딨어. 다 이런 힘든 시간이 있어야 자리 잡히는 거지.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나도 지금 힘들어. 둘이 하는 거니까 수익금도 나눌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정도 나누는지 와이프인 내가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자신만만하게 잘 된다 그럴 땐 언제고 지금은 왜 약한 소리 해? 암튼 나 월급 받을 때보다 훨씬 못 미치는 돈이니까 그런 줄만 알아. 홍보도 하고 시간 좀 지나면 잘 될 거라니까 그러네. 이런 식으로 다투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저도 늘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예감은 왜 항상 틀리지 않고 맞는 걸까요?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때 정말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는 변호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변호사는 왜 알아봐? 무슨 일인데 그래? 놀라서 묻는 제게 남편이 한 말은 기가 막혔습니다. 성호 이 새끼가 가게 보증금 들고 날랐어. 나 몰래 가게 넘기는 거 계약했나 봐. 갑자기 사람들이 오더니 오늘 잔금 치렀는데 가게 열쇠 넘겨달라 그래서 난 뭔 소린가 싶었어. 권리금까지 이 새끼가 다 받은 모양인데 지금 연락 두절이야. 이러는 겁니다. 그 가게에 당신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 사람은 왜 보증금을 당신 친구한테 보낸 거야? 어? 저는 남편 말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가게 월세 계약은 친구놈이 한 거라 의심을 안 했나 봐. 서로 속은 것 같다고 말은 한 상태야. 내가 이 가게 넘기면 내가 시설비 투자한 거 하나도 못 건주고 망하는 건데 일단 급한 대로 5천만 원 있으면 해결이 될 것 같거든. 어떻게든 이 가게 내가 쥐고 있어야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오지 여보. 나중에 관두더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여보, 혹시 장인어른 돈 좀 가진 거 없을까? 이번 위기만 넘기게 좀 도와달라고 당신이 좀 말해줘. 당신 때문에 정말 미치겠다.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돈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우리 엄마도 지금 힘드신데 어쩜 좋아. 정말. 제가 어쩔 줄 모르니 남편은 시간을 끌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오늘 당장 자기가 만나 뵙고 말씀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급하게 저와 남편은 우리 부모님 댁에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집도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에요. 저희 아빠도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렸다가 망한 전력도 있으십니다. 겨우 회복해서 두 분이 소일거리해 모은 돈이 이제 겨우 현금으로 5천만 원 만들어 놓으신 거 있고요. 다행히 살고 있는 24평 아파트는 대출 없는 자가이십니다. 갑자기 찾아온 저희를 보고 당연히 부모님은 놀라셨고요. 남편의 불안한 모습과 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시고 아마 무슨 큰일이 생긴 걸 대충 짐작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고 무슨 일이니? 혹시 뭔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라며 걱정하셨고 차마 입이 안 떨어져 말을 못하고 있는 저 대신 남편이 먼저 말을 하더군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두 분 도움 아니면 지금 길거리로 쫓겨나게 생겼어요.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남편은 부모님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앉아 고개를 숙이며 사정했습니다. 아니 대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얼마 전에 가게 오픈해서 잘 되고 있다 하지 않았니? 일단 얘기 좀 자세히 해봐라. 엄마 말에 남편은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엄마와 아빠는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셨죠. 얘기를 다 듣고는 한숨만 폭폭 내쉬셨고요. 장인어른, 지금 두 분도 힘드신 거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일단 물에 빠진 사람 살리는 게 먼저잖아요. 제가 살아야 우리 와이프도 삽니다. 저희 지금 집 전세 보증금을 당장 뺄 수도 없고요. 저 그 가게 넘기면 제 돈이고 뭐고 하나도 못 찾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 친구 새끼 고소했는데 그놈 언제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저도 미치겠습니다. 장인어른,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남편은 울면서 아빠에게 매달렸습니다. 아이, 이 사람 참. 그러게 자네 처음부터 친구랑 동업하려면 금전관계를 명확히 했어야지. 말로 하는 계약은 다 소용없는 법인 거 모르나? 아무튼 종이로 남겨놨어야지. 아빠는 남편을 혼내시면서도 지금 그 상황을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남편이 망하면 당연히 제가 힘들어질 건 뻔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그게 싫으셨던 거죠. 일단 급하다니 알겠네. 이러려고 그랬는지 하필 돈이 딱 5천이 여유가 있긴 해. 그 돈 주면 자네 가게 그 사람들한테 안 넘겨도 되는 건가? 남편은 저희 아빠의 말에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네, 그럼요. 장인어른,
일단 제가 빌린 돈이랑 합치면 계약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속은 거라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하기로 해서요. 잘 얘기해 봐야죠. 저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까? 그래, 이 사람아. 내가 자네를 그동안 금전적으로 도움 준 것도 없네만 이 상황에서 어쩌겠나. 자네 기댈 곳이 없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있어 보게.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어떻게든 성공해서 빌려주신 거 몇 배로 갚아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빠한테 감사하고 또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뻔히 아니까요. 누군가에겐 큰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노인 두 분이서 그런 종잣돈을 모으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제멋대로인 남편에게 주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렇게까지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제가 주지 말라 할 수는 없어서 그랬습니다. 당신, 이거 우리 아빠가 그냥 쓰라고 주는 거 아닌 거 알지? 나중에 꼭 갚아야 해? 한꺼번에 못 갚아도 월에 얼마씩은 우리 부모님 드려야 하는 거 약속할 수 있어? 제 말에 남편은 당연하지. 내가 도둑놈이야? 그 큰 돈을 안 갚게? 당연히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지금 각서라도 쓰자고. 남편은 각서를 쓰겠다 했지만 저는 됐다고 했습니다. 각서는 무슨, 법적으로 효력 하나 없는 거 받아서 뭐 하겠어요? 각서는 됐고 차용증 하나 쓰지? 아빠 공중 안 받더라도 차용증은 한 장 써요. 몇 월 며칠 돈 얼마, 사위 누구한테 빌렸다고요. 그래 김서방. 나도 당장 갚을 거 기대는 하지 않지만 내가 돈이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 자네도 알지? 그러니까 차용증 하나는 써주게. 남편은 부모님이 안 듣게 저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느냐고 투덜댔지만 사람 일 모르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사기당한 걸 눈앞에서 지켜봤으니 더욱더 그런 금전 문제는 가족이라도 명확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행히 친정 부모님 도움으로 남편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남편은 그때 아빠께 넙죽 절까지 하며 울었고요. 자기가 부모님이 없으니 이제는 친부모님으로 생각하겠다고 아빠랑 엄마한테 엄청 큰 소리 치더라고요. 남편은 그 친구놈을 고소했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편은 그 친구놈을 잡아 돈을 돌려받거나 그게 안 되면 감방이라도 쳐놓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말 사활을 걸고 가게에 매달렸어요. 형편상 가게에 직원을 둘 수가 없어 모든 일을 도맡아 했고 주말에는 저까지 동원돼서 남편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홍보가 참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네요. 무슨 인플루언서인지 유튜버가 가게에서 촬영을 한 번 하고 간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웃기게도 점점 매출이 늘면서 저희 가게가 줄 서서 먹는 디저트 가게가 되더라고요. 하루 매출이 제 월급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제야 마음을 놨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을 울면서 버텼던 것 같네요. 싸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결국 지는 쪽은 항상 저였고 남편이 잘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제 남편은 단세포 동물처럼 단순한 사람이라 더 잘 잊어버리는 건지 왜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과 자기 입으로 했던 다짐들은 다 잊어버리는 걸까요? 자기가 자리 잡힐 때쯤 어느 정도 매출이 잘 나오고 저한테 생활비도 꼬박꼬박 줬습니다. 현금이 많이 생겼는데 대출도 절반가량 상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안 돼요. 멀쩡하게 타고 다니던 차를 팔더니 새 차를 뽑더군요. 저는 그때 임신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는데 남편이 뽑은 스포츠카 형태의 차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나한테 말도 없이 차를 뽑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우리 애 낳으면 이런 차 불편해서 못 타고 다녀. 차라리 SUV를 사든가 했어야지. 왜 이런 차를 사서 사람 열받게 해? 그런 차 사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사. 내 돈으로 내가 타고 싶은 차 사는 건데 당신이 왜 화를 내? 내 차 사는데 한 푼이라도 보탰어?
잔소리 좀 그만해. 나도 지금까지 참고 살다가 하고 싶은 거 하나 한 거야. 당신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잘못한 거야?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대체 장사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런 차가 왜 필요한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뭐 자기 돈으로 샀다니 할 말이 없어서 그건 그렇다 쳤죠. 그런데 더 큰 문제로 싸운 건 지겹게도 또 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가게가 잘 된 게 남편이 잘나고 잘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1년 전에 그 위기에 저희 친정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남편을 도와주고 홍보와 마케팅을 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남편만의 공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괘씸하게도 남편은 사업해서 번 돈은 제가 일절 참견하지 못하게 했고 매달 일정한 생활비 외에는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게 매출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당신 어느 정도 안정된 거면 우리 아빠 돈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고 싶어. 매달 생활비 줄 때 그 돈이랑 같이 주었으면 좋겠어. 남편에게 말했고 저는 당연히 갖겠다고 할 줄 알았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월 100을 더 달라고? 그럼 생활비를 줄일 테니 당신 월급으로 써. 이러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나한테 생활비 꼴랑 150 주는 게 많이 주는 거라고 생각해? 그동안 내 월급으로 대출금 갚은 거 모르냐고. 이 집도 내가 모은 돈으로 얻은 건데 당신은 그런 건 생각 안 해? 이 집에서 당신은 물만 마시고 사는 거 아니잖아. 밥 먹고 생활하는 거 당신한테 드는 돈 만만치 않아. 당신 식비만 얼마인 줄 알아? 좋은 말 할 때 내 말대로 해줘. 저는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걸 참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야, 그 돈 나중에 집 뺄 때 보증금에서 빼서 드려. 그럼 되잖아. 지금 내가 당신한테 100만 원이나 생활비를 어떻게 올려주냐? 장인어른이나 장사 잘 되는 거 알고 이제 돈 달라 그런 거야? 이러는 겁니다.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언제는 급해서 다 죽을 사람처럼 사정하더니 지금 돈 갚으라니까 그 돈이 아깝냐?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넉넉해서 당신한테 쓰라고 한 돈 아닌 거 알잖아. 그거 두 분 아프실 때 대비해서 노후자금으로 쓰려고 어렵게 모으셨던 돈인 거 몰라?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한테 그런 큰 돈 선뜻 쓰라고 주는 게 쉬운 거 아니다. 그거 알면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너네 집은 나한테 그 돈을 꼭 받아야겠니? 솔직히 차용증 쓰자 그럴 때 좀 뜨악했어. 뭐 가족 간에 굳이 그런 걸 써? 어차피 당신 돈이 다 내 돈이지. 기가 막힌다 정말. 어떻게 그 돈이 당신 돈이니? 막말로 그럼 당신 통장 다 까서 나 줄 수 있어? 당신 돈은 나한테 하나도 오픈 안 하면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남편은 빌린 돈을 자기 돈처럼 쓰더니 지금 와서 그 돈을 막상 갚으려니 아까웠나 봐요. 나중에 이사 갈 때 전세 보증금으로 한꺼번에 갚으면 되지 않냐는 둥. 내 돈이 어차피 자기 돈이라며 가족끼리 그렇게 칼같이 받아야 되겠냐고 개소리를 하더군요. 한마디로 주기 싫다는 거죠. 친정집 돈 갚는 문제로 몇 날 며칠을 다퉜습니다. 차마 부모님께는 말도 못했고요. 저희 엄마가 먼저 돈을 갚으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천천히 갚으라는 분들이시거든요. 다만 제가 조금이라도 매출이 잘 나오는 지금 부모님께 얼마만이라도 갚고 싶은 마음에 남편에게 말한 거였고요. 하지만 돈을 안 주겠다는 남편 때문에 한 달이 넘게 저만 속을 끓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가게 아르바이트생까지 두고 자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운동도 하고 골프도 치러 다녔고요. 그런데 제 부모님 돈을 안 갚겠다니 저는 그 꼴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뒤집혔겠습니까? 게다가 원래부터 노는 거 좋아하는 인간이라 생활이 풀리니 모임은 또 어찌나 많이 하는지. 제가 싫어하면 사업장 중요한 모임이라고 둘러대니 제가 할 말이 없었고요.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서로 밑바닥까지 보이며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혼 얘기까지 나왔어요. 남편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낸 건 아니었어요. 제 입에서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지만 사실 반 정도는 남편을 협박하기 위해 한 거였고요. 이럴 거면 이혼해. 당신처럼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사람 내가 제일 혐오하는 부류야. 급할 때는 뭐든 다 할 것처럼 우리 부모님한테 알랑방귀 끼더니 지금 와서 돈 안 주겠다 그러면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 그래? 그럴 바엔 이혼하고 네 거 내 거 챙겨서 갈라서자. 그래 좋아. 당신이 원하는 게 이혼이면 좋아. 나도 무서울 거 없어. 이혼하자 이혼해. 언제든지 서류 갖고 와. 당장 사인해 줄 테니.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쉬운 법이잖아요. 한 번 이혼 얘기를 꺼내고 심하게 싸우고 나니 어느 날부터 이놈이 자꾸 저에게 이혼을 하자 하더라고요. 전 그냥 저한테 화내느라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그때마다 이혼하자 하고 쉴 새 없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 지날 때쯤 뭔가 기분이 싸하더라고요. 집에선 핸드폰만 보고 실실 웃고 있고 핸드폰 오픈해달라 하면 난리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땐 넘어갔는데 그때부터 바람이면 어쩌나 하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땐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남편이 바람 피우면 이혼하지 뭐 이 정도였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은 모임이 있다고 남편이 새벽에 다 돼서 들어왔는데 핸드폰을 보고 싶더라고요. 워낙 폰 보는 거 극혐하는 사람이라. 결혼하고서 서로 오픈한 적이 없어요. 항상 폰 붙들고 있는 사람이지만 설마 바람이겠어 했네요. 바보처럼. 새벽 3시가 되도록 왜 안 오냐는 제 톡은 읽지도 않았는데 집에 와서는 웬 여자에게 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싸하다 싶어서 추궁했죠. 당신 누구랑 그렇게 톡을 하는 거야? 이 시간에 대화를 할 사람이 대체 누구야? 이해가 안 간다 정말. 당신 폰 내놔봐. 당신은 신경 꺼. 그냥 일 때문에 연락하는 여자야. 오늘 다 같이 술자리가 있어서 그런 거고. 별거 없다니까 그러네. 저는 남편 폰을 빼앗다시피 해서 대화 내용을 봤는데 웬 여자더라고요. 그 여자와의 대화를 봤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어서 내가 예민했나 보다 했어요. 정말 그냥 모임에서 안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은 내용이었지만 굳이 처음부터 숨기는 게 이상했어요. 근데 정말 촉이란 게 있는 건지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사람 가방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져봤는데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가방 안에 거래처 영수증과 거래 명세서가 많았는데 그중 눈에 띄는 카드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저와 간 적 없는 모텔과 음식점 영수증을 여러 장 발견했어요. 게다가 수많은 콘돔에 비아그라 약까지도요. 저랑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부부관계가 계속 없었기에 저와 쓰려는 물건이 아닌 건 당연했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하다 이제 오입질까지 하고 다니는 것에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것만 보고 남편과 노란한 상간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기회를 보다 남편이 잠든 틈을 타 폰을 한 번 더 뒤졌어요. 그런데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정말 더럽더군요. 저랑 돈 문제로 싸우면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 이미 여자를 만났더군요. 알고 보니 같은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랬습니다. 외모만 보고는 몰랐는데 대화가 잘 통해서 너무 놀란 일. 그렇게 가까워져서 그 여자 집에서 잠자리를 가지고 너무 황홀했다는 자세한 이야기. 그 후로도 몇 번씩 데이트와 잠자리를 했고 심지어 본인 인생에서 이렇게 영원히 통하고 평생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은 처음이라며 사랑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손발이 떨려서 잘 읽히지도 그런 메시지는 보고는 화도 나지만 슬프더군요. 대화 내용만 보자면 그저 한순간에 몸이 끌려 만난 사이가 아니라 정말 사랑을 한 사람에게서 나올 법한 간절함과 슬픔과 애달픔이 느껴지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슬펐습니다. 배신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만을 사랑한다고 결혼할 때 저만 바라보겠다고 했던 남편이 바람을 피울지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다른 건 참아도 여자 문제로 저를 속상하게 하는 건 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매일 밤 몰래 핸드폰 카톡이며 카드 사용처 문자 캡처하는 몇 달 동안 정말 피눈물이 났습니다. 일단 치밀하게 남편 외도의 증거를 모아놓고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우리 싸울 때마다 이혼하자고 했어도 나는 정말로 이혼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당신은 아닌 것 같더라? 당신 여자 생긴 것 같은데 맞아?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묻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그놈이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랬지만 남편은 털어놓더군요. 심지어 당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나 솔직히 설레고 좋아. 당신하고 살 때랑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고 맨날 돈덩거리는 당신 나 얼마나 지겨운지 당신은 모를 거야. 결혼해서 지금까지 당신은 나를 한 번도 믿어준 적이 없어. 내가 직장 관둘 때도 관두면 이혼하겠다던 사람이야 당신은. 당신이 이혼하겠다면 내가 해줄게. 원하는 걸 말해. 이 말을 듣는데 기가 차서 화도 안 나고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당신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나는 순순히 당신하고 이혼해줄 생각은 없어. 내가 당한 만큼 고통 주고 헤어질 거거든. 당신이 우리 집 빌려간 돈 이자 쳐서 다 갚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상황에 그렇게까지 해야 해? 이미 나는 당신한테 마음 떠난 지 오래고 그 여자랑 사랑하는 사이야. 이러더군요. 남편은 참 멍청해서 제가 증거 수집을 위해 녹취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입으로 외도를 인정하는 사실을 술술 불기까지 했고요. 남편은 제가 나가라고 하니 갈 데가 없냐는 듯 짐을 싸서 나가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차에 실어서요. 걸리고 나서도 너무 당당하고 큰 소리치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이렇게 악에 바치지 않았을 건데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당장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어서 답답하고 부모님께도 죄송한 마음이라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결혼 내내 자기 마음대로인 성격 때문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결국 상간녀와 바람까지 난 남편 때문에 결국 가정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매일 미친년처럼 울고 그랬지만 남편은 제게 돌아오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와 함께 살고 싶다고 저보고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가정만은 어떻게든 지켜보고자 했지만 여자의 미친 남편은 다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 이렇게 당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결국은 큰맘 먹고 변호사 선임해서 상간녀 소송하고 이혼 소송,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다 진행해버렸습니다. 돈으로라도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고 너무 억울하고 그러더라고요. 이혼도 이혼이지만 상간녀한테 소송 걸기 전에 혼을 내주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건 그런 부류의 여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상식을 갖고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니 젊은 여자가 받길래 혹시 김재원 씨 아시죠? 제가 그 사람 부인 되는 사람인데요. 제가 전화한 거 뭐 때문인지 알고 있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그런데요? 당신이 우리 남편이랑 놀아난 거 나 다 알고 전화했어요. 이혼할 거니까 쓰레기 같은 놈 네가 가져가서 어디 잘 데리고 살아봐요. 제가 왜요? 그냥 우린 즐긴 사이고요. 계속 만난 건 그 사람이 제 돈 빌려간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피해자거든요. 당장 댁에 남편이 가져간 게 제 돈 2천만 원 어떡하실래요? 처갓집 돈 갚아야 된다고 급하다고 가져간 건데 그럼 부인이 갚아주셔야죠.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더군요. 사랑한다더니 그런 여자한테까지 돈을 빌렸더군요. 그것도 처갓집 돈을 갚는다는 핑계를 대고서요. 그 돈은 남편한테 받은 적도 없고요. 아직 우리 부모님 돈 5천만 원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라
못 받는다 생각하는 게 좋을 거예요. 뭐 알아서 받으시던가 내 알 바 아니죠. 어쨌든 내가 전화한 건 미리 말해주려고요. 보아하니 돈이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자료 준비 잘해 놓으라고요. 남의 가정 깨트린 죗값은 치러야 할 테니 상간녀 소장 답변서 준비 잘해서 법원에서 봅시다.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녹취도 했고요. 하긴 그런 보통의 상식에 안 통하는 사람이니 가정 있는 사람 건드려서 파탄내는 거겠죠. 사과라도 바랬던 제가 멍청했다는 걸 그때야 깨달은 저는 철저하게 돈으로 응징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친정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놨는데 엄마가 그러셨습니다. 엄마 아빠 돈 받겠다고 속 썩지 말고 그냥 그놈한테 못 받는다 생각하고 이혼해라. 알고 보니 정말 나쁜 놈이구나. 지금이라도 일찍 알아서 이혼한 걸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면 되지 않겠니? 돈은 또 모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말고 너 마음 추스르는 데 신경 써라. 엄마는 바라는 거 그거야. 그놈이 돈 빌려갈 때 차용증 쓴 거 아직 갖고 있지 엄마? 그거 나 줘요. 엄마 나 이 돈 못 받으면 열받아서 잠 못 잘 것 같아. 내 위자료 못 받는 한이 있어도 엄마 아빠 돈은 받아낼 거니까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모진 성격이 아닌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하지만 부모님 돈만큼은 더러워서 포기한다는 마음이 안 들더군요. 그때 남편이 돈 빌려갈 때 썼던 차용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공증 같은 거 받아놓지는 않았지만 변호사한테 상담했더니 위자료에 같이 포함해서 받아낼 수 있게 도와주겠다 하셨습니다. 그 후 우습게도 저한테 뻔뻔하게 굴던 상간녀는 제가 3천만 원 청구한 위자료를 깎아달라며 연락을 했더군요. 제가 사과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겠다 했더니 돈이 무섭긴 한가 봐요. 울면서 사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심 쓰듯 일단 사과는 받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남편이었습니다. 소장을 받고 나서 저한테 바로 찾아와서는 이러는 겁니다. 누굴 거지로 만들 셈이야? 당신하고 산 거 고작 5년도 안 되고 애도 없는데 위자료를 그렇게 많이 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러길래 돈 없다는 인간이 외제차는 떡하니 뽑아서 타고 다니냐? 그 차 팔아서 나 위자료 주면 되겠네. 우리 부모님한테 주는 건 일시불로 안 주면 형사고소할 거니까 잘 생각해. 끝까지 주기 싫으면 할 수 없지. 그냥 감옥 가서 몸으로 때워. 남편은 부들거리면서 나보고 독한 년이라고 온갖 욕을 하더라고요. 더 화를 돋으면 한 대 칠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그 새끼가 그러거나 말거나 욕하는 거 녹음한 파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어쩔 수 없이 돌아가더군요. 그 후 변호사님이 재판 관련된 모든 걸 도와주셔서 상간녀에게 2천만 원,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빌려간 돈 5천만 원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사람이 돈이 중요한데 이렇게라도 복수를 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분한 마음에 한동안은 잠들면서 천벌받으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 두 사람 꼭 천벌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연을 빌어서 그 뻔뻔한 상간녀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위자료와 내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느라 힘들지? 위자료 일시불로 낼 돈 없어서 나눠내고 있는 거 보니 요즘 장사도 안 되고 힘든가 봐? 돈 많이 벌어서 내 위자료 얼른 완납하길 바랄게. 이렇게라도 말하고 나니 속이 후련하네요. 제 친구들은 저보고 일찍 이혼 잘했다. 네가 훨씬 아깝다 말하지만 솔직히 이혼한 것이 뭐가 멋있겠나요. 스스로가 멋있는 사람이 되어서 본인만큼 멋있는 배우자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말로 멋있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려운 만큼 현실에서 사이다 같은 이혼도 참 어렵습니다. 저같이 그나마 상대방 응징하는 이혼하시려면 그만큼 이혼하는 과정 중에 욕심과 마음을 많이 내려놓아야 해요. 아무리 받을 거 다 받고 이혼했다 해도 자존심 때문에 이혼하고 나서도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해서 속 시원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같이 살면서 그만큼 아팠기 때문입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지난 날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보다 더 안정적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돈이 있어야 해요.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이혼해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제 전남편 놈은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 놈이 유책 배우자였기에 위자료까지 청구돼서 전셋집 보증금 거의 대부분을 제게 넘길 수밖에 없었고 설상가상 코로나로 가게까지 힘들어지면서 결국은 남편이 하던 가게 못 버티고 문을 닫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한다던 상간녀랑 죽고 못 살 줄 알았는데 헤어졌다더라고요. 그 여자도 동네 장사하는데 소문이 다 나는 바람에 손님이 끊겨서 고생 많이 했다 들었고요. 작년부터는 저도 어찌 사는지 소식을 못 듣고 있네요. 다들 짐작하듯이 전 남편 놈은 시간이 갈수록 만날 수 있는 여자들도 점점 더 질이 좋지 않은 여자들만 만나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멀쩡한 여자가 돈도 없는 이혼남이랑 만나려고 하겠어요? 아마 다 망한 지금에야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제 사연을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저와 상황이 비슷하시거나 무언가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끝까지 들어주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의 모든 불우한 가정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 힘내자는 말도 하고 싶네요. 인생의 길 위에서 그 누구도 강제로 당신을 주저앉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꼭 이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한 번만 더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달라질 수 있어요. 저같이 소심한 사람도 이혼이란 걸 하고 지금은 평안하게 살고 있으니 용기 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